사장님, 이 가게를 5억에 매입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어요. 정장 차림의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동네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금액이에요. 순자는 가게 안의 낡은 솥, 달아진 나무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 팔아요. 아니, 못 팔아요. 사장님, 5억이면 훨씬 좋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과 추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 문틈에서 그 말을 듣던 남자의 손이 굳었어요. 5억을 거절한 여자가 33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장면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지 행색의 남자가 된장찌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복수를 품고 들어선 그 남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상을 차려주는 여자.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긴 세월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순자 씨의 가계부였어요. 가스비가 밀려도 다리가 아파 가게 문을 닫아도 아들 이름 옆 금액만은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황금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3가지 있어요. 복수를 다짐한 아들은 왜 막상 입을 열지 못했을까요? 5억을 앞에 두고 순자는 왜 고개를 저었을까요? 그리고 33년 만에 재회해서 순자 씨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35세 윤강혁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대신 일부러 헝클어뜨린 산발머리, 맞춤 수트 대신 때가 찌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을 문질러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강혁은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35세 업계 정상에 오른 남자였어요. 냉철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재계해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있었는데 그걸 서랍 속에 집어넣었어요. 오른쪽 귀 뒤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어요. 강혁은 그 점을 손가락으로 잠깐 짚었다가 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강혁의 손을 꽉 쥐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혁아, 미안하다. 내 친어머니는 거기까지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소복도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기둥 뒤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친어머니가 33년 전에 팔아버렸다더라고. 5천만 원 받고.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강혁의 손이 기둥을 잡은 채 굳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강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찾아.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일주일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61세입니다. 강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 낡은 앞치마, 절뚝이는 다리. 산동네 골목 끝 된장찌개 백반집이었습니다. 입양 당시 5천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거지 행색의 자신을 바라보며 강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칠 동안 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확인한 뒤 마지막에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밝히며 무너뜨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산동네 골목은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경사진 계단을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반복하는 미로 같은 골목이었어요.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셋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녹슨 지붕, 깨진 보도블록. 강혁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골목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언제 맡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끊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끝자락에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문 옆에 삐뚤빼뚤하게 쓴 메뉴판 하나. 글씨가 햇볕에 발에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혁이 녹슨 철문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고소하고 구수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식탁이 4개 전부였어요. 벽에는 누렇게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박순자 61세.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강혁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앞코가 터진 운동화. 순자의 눈이 강혁의 행색을 훑었어요.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강혁의 오른쪽 귀 뒤를 본 것 같았어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자를 내려놨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강혁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거지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나요? 착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뚝배기를 들고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가 듬뿍, 호박이 넉넉하게 들어있었어요. 밥도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에 이렇게까지 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강혁은 뚝배기를 내려놓는 순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받은 여자의 손치고는 이상했어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계산된 행동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깊고 진한 맛이 혀끝에 감겼습니다.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은 그리운 맛이었어요. 강혁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오후가 지나며 손님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 무거운 솥을 옮기려 했어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지만 솥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중심을 잡으려 했어요.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강혁은 구석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게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왜 이런 걸?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솥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이걸 매일 혼자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절뚝이는 다리로요. 솥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수 계획에 도움이 되니까 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까이 있으려면 저 여자의 경계를 풀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솥이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그 느낌이 손에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요즘 잘 곳이 없으시면 며칠 여기서 지내셔도 돼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창고가 좁긴 한데 이불 깔면 잘 수 있거든요. 강혁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착한 척하는 건가? 거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복수 계획에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며칠만 재워주시면 제가 일을 돕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창고는 가게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쌀포대, 낡은 살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가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춥지 않게 2장 깔아드릴게요. 배고프면 언제든 말하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좋아. 이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지켜보겠어.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자가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서서 그릇을 닦고 솥을 문질렀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강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틈에서 눈을 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된장찌개 냄새가 창고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코끝을 맴도는 그 냄새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왔어요. 평소라면 수면제 없이 2시간도 못 버티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강혁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가 식탁에 밥상 2개를 내려놓았어요. 강혁 앞에 놓인 밥상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4가지였습니다. 순자 앞에 놓인 건 찬밥 1공기에 김치 2조각이 전부였어요. 국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강혁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순자의 밥상을 슬쩍 봤어요. 불쌍한 척이겠지. 그런데 순자는 자신의 밥상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찬밥을 조용히 떠넣었어요. 꾸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강혁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어제 저녁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 감겼어요. 또 이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먹어본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강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잠시 후 순자가 강혁의 빈 그릇을 보더니 말없이 된장찌개를 더 떠왔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그냥 놓고 돌아섰어요. 강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님한테는 넉넉하게, 본인은 찬밥에 김치 2조각.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걸까요? 강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또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억지로 외면했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 앞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낡은 옷에 발등이 훤히 보이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힐끔힐끔 들여다보다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순자가 앞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배고프니? 어서 들어와. 아이가 작게 말했어요. 저 돈이 없는데요. 돈은 무슨. 어서 와. 순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나왔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두부조림까지. 강혁 앞에 아침에 놓였던 것과 똑같은 상차림이었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순자가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아이가 잠깐 숟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순자가 아이 볼을 손으로 살살 쓸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비우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또 와도 돼. 순자가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강혁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또 공짜야. 나한테도 그러더니 이제 저 아이한테도. 장사할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순자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이요. 그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의 밥상을 바라볼 때는 없던 표정이었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 형편이 어려운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밥 굽는 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요. 강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돈 받고 판 아들 말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순자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눈가에 뭔가가 맺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뭐가 진실인 걸까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강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를 위해 관찰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선이 자꾸 순자의 손으로 갔습니다. 물에 젖은 손등이었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하얗게 불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뜨거운 물과 세제에 시달린 흔적이었습니다. 5천만 원 받은 여자 손이 왜 저렇지? 강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 계산된 거야. 저렇게 보여주려는 거라고. 그때 순자가 잠깐 허리를 폈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깐 허리를 두드리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을 신었는지 밑창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앞코가 해져서 천이 드러나 있었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5천만 원 받았다는 여자가 왜 저런 신발을 신고 있는 걸까요? 자식을 팔아서 큰 돈을 챙긴 사람이라면서요. 손님한테는 넉넉하게 퍼주고
배고픈 아이한테는 공짜로 밥을 주면서 정작 본인은 찬밥에 저런 신발이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 계산된 행동일 거라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착한 척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저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얘기를 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 아른거렸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혁이 창고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순자가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뭔가를 적었어요. 그러다 잠깐 멈추고 가계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게 뭘까요? 순자가 가계부를 덮으려는 순간 달빛이 페이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 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강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달빛은 또렷했습니다. 강혁이라는 이름이 날짜마다, 행마다 적혀 있었어요. 순자가 가계부를 덮고 품에 안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문틈에서 몸을 뗐어요.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왜 내 이름이 저기 있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더 파봐. 33년 전 입양 당시 상황 전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전화를 끊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가게 쪽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또 스며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 냄새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계부 속 자신의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뭐가 진실인 거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감싸는 가운데 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 왔어요. 강혁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가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자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무거운 솥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요. 솥을 화구 위에 올리는 데만 3번을 시도했어요. 한 번은 솥이 기울면서 물이 절반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잠깐 허리를 폈어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을 채우고 솥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뼈를 넣고 불을 켰어요. 국물을 우려내는 거였습니다. 강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저 다리는 왜 저러는 걸까요? 언제부터 저랬을까요? 5천만 원을 받았다면서 왜 치료를 안 한 걸까요? 그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새벽 5시부터 혼자 무거운 솥을 드는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불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가스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강혁은 창고 문에서 몸을 뗐어요. 이불 위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 굽은 등으로 33년을 살아온 건가요? 저 절뚝이는 다리로 매일 새벽 저렇게 솥을 드는 건가요? 아니야. 관계없어. 강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순자가 부엌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였어요. 순자가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을 했어요. 강혁이 생일이 벌써 다음 주네. 강혁의 귀가 번쩍 선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33년이 지났는데도요. 강혁은 구석자리에 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달력에서 눈을 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매년 해오던 일처럼요. 강혁의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우연이겠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 동그라미를 언제부터 쳐온 걸까요? 오래만 친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 골목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5천만 원 건 더 자세히 알아봐.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부 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찬바람이었습니다. 강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강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됐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저 여자 앞에 서서 말하면 됐어요. 나 당신 아들이요. 당신이 팔아버린 그 아들이요. 강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순자가 뒤를 돌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고파요? 된장찌개 더 드릴까요? 강혁이 멈췄어요. 순자의 눈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눈이었어요. 거지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강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강혁은 식탁 위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못했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 복수하러 온 건데 막상 입을 열려 하면 무언가가 가로막았습니다. 저 눈빛이었어요. 저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더 확인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변명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강혁이 창고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때 가게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거지 소리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자장가 곡조였습니다. 강혁의 몸이 굳었어요. 이 멜로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낮고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던 기억 같기도 했어요. 잡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지? 강혁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멜로디는 계속 들려왔어요. 끊이지 않고 낮게, 부드럽게. 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수면제 없이는 2시간도 못 버텼어요.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자장가 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강혁은 어느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이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이 환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수면제 없이 6시간을 내리잔 거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잔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이상하게 또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강혁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5천만 원 받은 기록 맞습니다. 강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역시 돈 받고 판 거 맞았어. 더 있습니까? 현재로선 그게 전부입니다. 자금 흐름 추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강혁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렇죠. 저 친절도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착한 척 연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확인이 됐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계부 속 자신의 이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젯밤 자장가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어. 강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한 푼 한 푼 전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혁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상 차려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강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굽은 허리, 절뚝이는 다리, 갈라진 손등. 뭐가 진실인 거야? 된장찌개 뚝배기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강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오늘도 낯설지 않았어요. 오전이었습니다. 손님 2명이 된장찌개를 먹고 나간 직후였어요.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빈 그릇을 치우려고 식탁으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어요. 강혁이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가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 뒤로 40대 중반쯤 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달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후줄근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어요. 어머니, 김정자였습니다. 순자의 시어머니이자 강혁의 친할머니. 33년 전 순자를 내쫓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김정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순자의 멱살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손주까지 병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이년아, 내 아들 팔아먹은 돈 어디 숨겼어? 순자가 숨이 막힌 듯 소리를 냈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식탁에 탁 내던졌어요. 박순자 씨, 이거 본인 도장 맞죠? 이 가게 우리한테 넘기기로 한 거잖아요. 이상철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브로커였어요. 강혁은 구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순자가 김정자의 손을 간신히 뿌리쳤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그런 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이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인감도장 찍혀 있잖아요. 서류를 순자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제 도장 아닙니다. 제가 언제 이런 계약을 해요? 아니,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정자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 도끼가 올라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손주까지 팔아먹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어머니, 저는 강혁이를 팔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살려? 웃기고 있네. 김정자가 순자를 세게 밀쳤어요. 순자가 뒤로 비틀거리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그 순간 강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화숙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옆 가게에서 야채를 팔아온 순자의 단짝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이화숙이 두 팔을 벌려 순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김정자가 눈을 부라렸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화숙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김정자를 똑바로 향해 있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할머니가 33년 전에 순자를 밀어서 계단에서 굴렀잖아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화숙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순자가 아이 감싸다가 다리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제가 직접 봤어요. 강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아이를 감싸다가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정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건 내가 민 게 아니라 할머니 돈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쫓아냈으면서 왜 아직도 이러세요? 이화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때 순자 다리 수술비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이상철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정자의 기세가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강혁은 창고 문틈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아이를 감싸다 저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정자와 이상철이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어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화숙이 순자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화숙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수가 나 괜찮아. 그만해. 순자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히고 밀쳐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강혁 씨가 놀랐겠어요.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강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밥 걱정을 하다니요. 이화숙이 강혁에게 눈짓을 했어요. 잠깐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어요. 이화숙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30년 된 얘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순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시어머니가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대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돈을 안 줬다고요. 쫓아내면서 밀었는데 순자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본인 몸으로 감쌌대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아이는 안 다쳤어요. 이화숙이 눈물을 훔쳤어요. 대신 순자 다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진 돈 다 털어서 자기 다리 수술도 안 하고 아이한테 다 보탰다더라고요. 강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 수술비를 포기했다고요. 5천만 원을 받았으면서 왜 다리 수술도 못하고 저렇게 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았다는 말과 다리 수술비까지 아이에게 보탰다는 말이요.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등에 닿았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그 5천만 원, 한 푼 한 푼 전부 다시 파.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화숙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감싸다가 다리가 저렇게 됐다고요. 강혁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강혁이 창고 문을 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확인해 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강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말해. 5천만 원을 받은 건 맞는데 받자마자 전액 돌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돌려줬다고요? 네.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한 푼도 안 썼다는 건가요? 그럼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다 뭐였던 걸까요? 강혁이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더 있어? 비서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강혁이 숨을 죽였어요. 박순자 씨는 당시 전 재산 100만 원을 회장님 본명으로 심장병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강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본명으로요. 전 재산을요.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심장병 아이들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얼마나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양 보낸 직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총 기부금이 3억이 넘습니다. 강혁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차가운 시멘트가 등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억이요. 매달이요. 자신의 이름으로요. 그 돈이면 다리 수술도 하고 훨씬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고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찬밥을 먹는 여자였어요. 구멍 뚫린 신발을 신는 여자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절뚝이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드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매달 100만 원씩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겁니다. 내가 뭘 오해한 거지? 손이 떨렸어요. 오전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뒤 순자가 강혁에게 말했어요.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을 닦으며 선반을 훑었습니다. 별것 없었어요. 낡은 그릇들, 오래된 양념통, 그리고 선반 한쪽에 묶음으로 쌓인 낡은 가계부들이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었어요. 수십 권이었습니다. 강혁의 손이 멈췄어요. 순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가계부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같은 이름, 같은 날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윤강혁.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떤 달은 수입 숫자가 아주 작았어요. 반찬값조차 빠듯했을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도 강혁이라는 이름요. 금액만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입이 적은 달일수록 그 줄의 글씨가 더 또렷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흔적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옆에 짧은 메모가 있는 달이 있었어요. 강혁이 생일. 미역국 끓여놨는데 다음 장이었습니다. 이번 달 가습이 밀렸다. 후원금은 먼저 보냈다. 또 넘겼어요. 다리가 심하게 아팠던 달. 가게 사흘 문 닫았다. 후원금은 보냈다. 강혁은 페이지를 멈췄습니다. 가습비가 밀려도, 가게 문을 닫아도, 다리가 심하게 아파도 후원금만은 먼저 보냈다고요.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더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계부를 덮었어요.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순자가 강혁 옆에서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강혁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뭐가 진실인 거야? 오후였어요. 순자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벗고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에는 음식이 담긴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뒤를 밟았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순자가 내린 곳은 시 외곽의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고아원이었습니다. 강혁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순자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천사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순자가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주먹밥, 계란말이, 잡채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가 아이들 옆에 앉아 하나하나 입에 넣어줬어요. 본인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요. 잠시 후였습니다. 순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강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들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강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돈 받고 자식을 팔아먹은 여자가 왜 고아원에서 저렇게 웃는 걸까요? 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까요? 이제 와서 착한 일을 하며 자신의 죗값을 덜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강혁은 담장에서 몸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어요. 자장가 멜로디가 바람 속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곧장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자마자 돌려줬다는 기록, 전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기록, 가스비가 밀려도 후원금은 먼저 보냈다는 가계부의 메모,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얼굴. 강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복수하러 왔는데요. 무너뜨리러 왔는데요. 저 여자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찬밥을 먹으면서도 구멍 뚫린 신발을 신으면서도 절뚝이는 다리로 새벽마다 솥을 들면서도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거였습니다. 다리 수술비도 포기하면서요. 강혁의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이불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가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창고 안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강혁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저 냄새였습니다. 첫날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냄새요. 어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직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손님 2명이 된장찌개를 먹고 나간 직후였어요.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빈 그릇을 치우려고 식탁으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강혁은 창고 문틈으로 가게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서를 보내기로 한 건 어젯밤에 결정한 일이었어요. 가계부를 받고 고아원을 받고 이불을 덮어주는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강혁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저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5천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5억 앞에서 반드시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서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를 5억에 매입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솥, 달아진 나무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페인트가 벗겨진 벽, 지지직거리는 형광등, 기름때가 낀 환풍기. 시선이 부엌 쪽으로 옮겨갔어요. 가스레인지 옆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그 메모지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사진 골목,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 침묵이 길어졌어요. 강혁은 창고 문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흔들려라. 흔들리면 내 오해가 아닌 거야. 그때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가게는 못 팔아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혁의 손이 창고 문틈에서 굳었습니다.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5억입니다. 이 동네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가게는요.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제가 강혁이랑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비서가 조용해졌어요. 강혁이가 2살 때였는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일을 구했어요. 며칠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같이 잤고 같이 밥을 먹었고. 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과 추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5억을 거절했다고요. 아들을 기다린다고요. 돈 받고 자식을 판 여자가 왜 3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비서의 첫 번째 보고가, 시어머니 김정자의 고함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알 것 같은데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비서가 물러나 골목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전화 소리가 창고 안까지 들렸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강혁은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으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등에 닿았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강혁은 이불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쪽에서 절뚝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살금살금 열렸어요. 강혁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무릎을 꿇고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어요. 흘러내린 이불이 천천히 끌어올려졌습니다. 강혁의 어깨까지 덮어주는 손길이었어요. 강혁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순자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등, 가스비가 밀려도 후원금은 먼저 보냈던 손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무거운 솥을 들어온 손이었어요. 순자가 강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오른쪽 귀 뒤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절뚝이며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작게 닫혔어요. 강혁은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손길이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5억 거절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이 손길이 더 가슴을 조여왔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구나. 아들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면서 본인은 찬밥을 먹으면서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를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혁이 창고에서 눈을 떴을 때 베갯머리에 새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운동화였어요. 가격표도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강혁이 신발을 집어들었어요.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순자의 발을 봤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신발이었어요. 강혁은 손에 든 새 신발과 순자의 낡은 신발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본인 신발은 저렇게 두고 거지인 자신에게 새 신발을 사줬다고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강혁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김정자랑 이상철 둘 다 털어. 약점 전부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골목 부지 전체 매입 준비해. 비서가 잠시 멈췄어요. 전체 말씀이십니까? 전체. 상인들 가게는 손대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혁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손에 들린 새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이었어요. 모든 걸 끝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단어 하나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 여자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강혁은 눈을 감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낯설지 않았던 그 냄새였어요. 오후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이화숙이 헐레벌떡 가게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어서 나와봐. 순자가 국자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15명은 됐습니다. 그 앞에 이상철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김정자가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에는 도끼가 올라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까지 망하게 만들었잖아. 내 팔자가 우리 집안을 다 잡아먹은 거야. 내가 이 골목에 붙어 있는 한 우리 집안은 안 풀려. 그래서 내가 직접 뽑아내러 온 거야. 이상철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박순자 씨 계약서대로야. 오늘 안에 비워. 순자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계약 한 적 없다니까요. 이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손짓을 했어요.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냄비가 굴러 떨어지고 그릇이 깨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순자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부엌으로 달려가 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고 마음먹었던 소치였어요. 용역 하나가 순자를 세게 밀쳤습니다. 순자가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절뚝이는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혔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화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순자야. 달려가려 했지만 용역들에게 막혔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검은 옷의 남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정자가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순순히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순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이렇게 빼앗기는 건가요? 아들과 추억이 담긴 이 유일한 곳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시장 골목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용역들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김정자의 지팡이 쥔 손이 굳었어요. 차들이 국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20명, 3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갈한 수트 차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창고에서 잠을 자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용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상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혁씨, 강혁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강혁이 이상철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계약서 위조죠. 이상철이 눈을 부라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데? 인감도장 절취, 사문서 위조, 시장 상인 상대 사기 건수 19건. 강혁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상철 씨 횡령 및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로 고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상철이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골목 입구를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김정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김정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혁이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김정자가 움찔했어요. 30년 전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 다리를 부러뜨리고 두 살배기 손자를 맨몸으로 내쫓은 사람.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골목 전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맞죠? 김정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공소시효 안 지났습니다. 상해 및 아동 유기 혐의. 비서가 김정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인감도장 절도와 사문서 위조까지요. 김정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팡이가 흔들렸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강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30년 동안 괴롭혔어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한 번 못 가게 했어요. 손자를 내쫓고도 둘째 아들이 망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제 그 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경찰이 김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김정자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할 순 없어. 내가 할머니라고. 강혁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한테 할머니는 없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저한테는 어머니만 있습니다. 이상철이 그 소란을 틈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두 발짝도 못 가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경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압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화숙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속이 시원하네. 저 나쁜 놈들 드디어 벌 받는구나. 상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용역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골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순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혁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대체 누구예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갈한 수트가 먼지 투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고급 양복이 젖은 흙에 검게 물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골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강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순자가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강혁 씨, 왜 무릎을 꿇어요? 어서 일어나요. 강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먼지 투성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등, 오늘도 피가 배어나온 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예요. 강혁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순자가 강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강혁이라고요. 내 아들 강혁이라고요. 33년 동안 기다리던 그 이름이라고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기가 두려웠어요. 꿈이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떨리는 손끝이 강혁의 오른쪽 귀 뒤를 향했습니다. 붉은 점 하나.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강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가 돈 받고 저를 팔았다고 오해했어요. 복수하려고 거지 행색으로 왔어요. 엄마를 무너뜨리려고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가계부 봤어요. 가스비가 밀려도 후원금은 먼저 보낸 거 봤어요.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손을 들어 강혁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강혁의 오른쪽 귀 뒤를 어루만졌어요. 붉은 점 하나. 목욕을 시킬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내가 강혁이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순자가 강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로 꼭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순자가 오열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3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강혁아, 우리 아가. 내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강혁을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였어요.
한참을 울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혁의 얼굴을 살폈어요. 눈물 젖은 얼굴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우리 강혁이 지금은 아프지 않니? 건강하니? 강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엄마. 저 건강해요. 순자가 강혁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됐어. 이화숙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어요. 골목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떴을 때 항상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였어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침대였어요. 어젯밤 순자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온 뒤 강혁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골목이 조용해진 뒤에야 겨우 자리를 일으켰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귀 뒤를 어루만지던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만 들으면 됐어.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건강하냐고요. 아프지 않냐고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강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뜨거워졌어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귀 뒤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평생 아무 의미 없던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점 때문에 순자가 알아본 거였어요. 강혁은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순자가 직접 건네준 거였어요. 이거 가져가. 내 거야. 그 말과 함께요. 강혁은 가계부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적금 통장 찾았어? 네, 회장님. 강혁 본명으로 개설된 통장 확인했습니다. 30년치 적립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돈 손대지 마. 엄마한테 드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오랜 세월 자신의 이름으로 채워온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릴 차례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강혁과 순자가 나란히 묘소 앞에 섰어요. 양부모님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묘소 주변으로 아직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누렇게 펼쳐진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꽃을 올렸어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잖아요. 순자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다음 생에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혁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묘소한 마른 풀잎이 흔들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순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절뚝이지 않았어요. 강혁이 다리 수술을 해드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처음에 순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돈 쓰지 마. 나 괜찮아. 강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두 발로 제대로 걷는 순자의 모습을 강혁은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밤이었습니다. 강혁이 순자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엄마, 저 강혁이에요.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2살 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묻고 있었어요. 엄마, 저 오늘 엄마 옆에 누워도 돼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리 와. 강혁이 순자 옆에 누웠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 엄마 곁에 누운 거였어요. 천장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가 강혁의 이마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창고 첫날 밤에 들었던 그 자장가였어요. 고아원 담장 너머로 흘러오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강혁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노래 들으니 편하네요. 순자가 강혁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기 때 잠들 때마다 불러줬던 노래야.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한테도 알려줘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불러드릴게요. 순자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강혁이 운영하는 심장병 재단 이사회였어요. 강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바꿉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박순자 심장재단. 이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강혁이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심장병 아이들을 후원해 온 분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혁이 말을 이었어요. 다리 수술비를 포기하면서요. 가스비가 밀려도 후원금은 먼저 보내면서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재단 행사가 열렸어요. 강혁이 순자를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행사장에는 후원금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건강해졌어요. 할머니, 저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보낸 후원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순자가 강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혁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산동네 골목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박순자 무료급식소. 강혁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순자는 가게를 이화숙에게 넘겨줬어요. 처음에 이화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나는 못 받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순자가 이화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화수가,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어. 이건 내 마음이야. 이화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개장 첫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이화숙이 국을 끓이고 순자가 된장찌개를 떴습니다. 강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 하나가 강혁을 보며 이화숙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청년 누구예요? 이화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전 사장님 아들이요. 효자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화숙이 강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강혁아, 고마워. 진짜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평생 야채 팔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강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제가 더 감사해요.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아줌마가 안 계셨으면 엄마는 혼자였을 거예요. 이화숙이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강혁이 엄마 아들 진짜 잘 컸다. 순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골목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처음 강혁이 이 골목에 발을 들였던 날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복수의 불꽃을 안고 내려온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혁은 노을이 물드는 골목을 바라봤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이 냄새가 어디서 온 건지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황금님들,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강혁이 참고 이불 속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던 장면이에요. 복수하러 왔는데 무너진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항상 찬밥을 먹고 구멍 뚫린 신발을 신으면서도 아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온 엄마. 그 엄마를 무너뜨리러 왔던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순자 씨다. 33년을 버텨온 힘이 된장찌개 한 소치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된장찌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첫째, 된장은 발효식품입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깃은 맛이 나는데 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된장 속 유익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황금님들 식탁에 된장찌개 자주 올려주세요. 둘째, 된장찌개에 두부를 꼭 넣으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요. 셋째, 국물은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세요. 순자 씨처럼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이라도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부담이 갑니다. 한 김 식힌 뒤 천천히 드시는 게 우리 황금님들 몸에 더 좋아요. 오늘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서 순자 씨의 33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